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중국의 2024년도의 증시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환율,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증시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르는 증시 활성화 계획들을 연이어 중국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세를 인하해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발표들을 쭉 해왔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 장 시작한 그 기대감, 그 오프닝이 발현돼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3.7% 빠지는 수준으로 결국은 올해도 중국 증시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가 하는 수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작년 대비 올해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에 통상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을 지금 평균치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들도 1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가장 큰 근저의 힘은 미국 달러가 이제 더 이상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2024년 중에 전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많은 국가의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죠. 하지만 중국 증시는 다양한 증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전반적인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 증시의 비중에 있어서요, 중국 증시는 여전히 전 세계 증시 중에서 2등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위상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45%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조금 안 되는 게 미국 증시예요. 그러니까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 조금 안 되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에 2등이 중국인데, 통상적으로 한 10%는 최근 들어서 항상 넘어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7%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지금 한 8% 조금 넘는 수준으로 결국 중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좀 넘는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 3등이 일본, 그리고 4등이 홍콩, 그 다음에 5등이 인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참고로 우리나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최근 오늘 시점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1.5에서 1.7%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수준입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0.1%포인트나 0.2%포인트 좀 높아서 대만이 우리보다 살짝 높고, 우리나라보다 증시가 큰 시장은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도 우리보다 크고, 이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진짜 빨리 해소가 되긴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도 워낙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 규모가 조금 커진 것은 그래도 인정해 볼 만하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증시에 대해서 2024년도 녹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전망하는 기운들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부양책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직접적인 개입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중 관계가 첨예하게 악화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외 무역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2024년도에도 중국 증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펀드라든가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펀드들이 중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일본 증시로 넘어가서 니케이 같은 경우 최근에 진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다른 베트남이나 다른 인도라든가 이런 시장으로 자꾸 자금이 회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힘을 많이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러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PER 등의 가장 기초적인 주식의 적정 가치를 비교하는 여러 통계들을 보면 너무 싸진 건 사실이에요. 아니, 중국 주식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 있나? 라고 생각되는 수치적인 근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싸지긴 했네, 미국에 있는 회사들 또는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 같은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이고 같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가에 좀처럼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건 확정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역시 요즘은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대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정도 완화되거나 한 번에 개선되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니면 미국과 달리 중국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세력들, 중동일 수도 있고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브릭스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뭔가 판이 좀 바뀌면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폭발적으로 크게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증시를 제가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채권 시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채권 시장이 굉장한 안정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채권 시장이 안정감을 갖게 됐던 이유는 역시 정부가 급한 불을 꺼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채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적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채권 시장 안정에 여러 노력을 했는데요. 이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경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급한 불을 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 2년 동안 신규로 채권을 발행한 금액이 20조 위안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원래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19.5% 정도 채권이 더 많이 발행될 만큼 어마어마한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나름대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거 어떻게 보면 긴 만기짜리로 채권으로 태환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만기 도래할 건수도 2024년도 1사분기하고 2사분기에는 아주 급한 매물은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부동산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아졌던 지난해 3분기 때 급한 불을 채권들을 다 연장해주거나 이자도 일부 탕감해 주던가 그 조치를 다 했기 때문에 당분간 1사분기, 2사분기에서 채권 시장에서 큰 어떤 화제가 될 만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지난 3분기 때 채권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불확실한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디가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터질지에 대한 스터디가 다 됐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돈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줘서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킬지 요거에 대한 스터디가 다 끝났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중국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에 비해서 저는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이 중국 내부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이기 때문에 본인들만 결정하면 그 채권 시장 안정에 상당 부분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 많은 외국 투자자들, 금융회사들,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판단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떻게든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시그널에 대해서 제대로 수용해주지 않는다면 증시는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4년도에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증시는 여전히 불안전성,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감, 이렇게 전망을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환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환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 저지선인 달러 대비 환율입니다. 여기서는 7위안이 깨져버렸죠. 그런데 7위안이 깨지기 전만 하더라도 7위안 깨지고 7.5위안까지 깨지고 그러면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인식이 있었는데 실제 7위안 넘어가고 났더니 그렇게 큰 문제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대응하고 국가 경제 돌아간다라는 거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런 고환율 기조 속에서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거래의 메커니즘과 방식을 결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환율은 고환율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적응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다고 이 7위안 선대, 그리고 이 7위안까지 꼭 아니더라도 이 고환율 위안대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 중국이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중국이 가장 결정적으로 많이 추진할 것은 분명 대외 무역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는 것들이 시계열적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결국 우리도 반도체 사오고 식량 사오고 석유 사오려면 달러를 외국에서 벌어와야 되는데 무역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수출 성적표가 이렇게 안 좋아지니 이렇게 고환율대가 계속 유지되니 다른 방편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동과 석유 사오는 건 위안화로 결제한다든가, 러시아와 결제해야 될 거는 또 위안화로 결제한다든가, 그리고 몇몇 국가하고는 그냥 근본이제와 같은 유사한 금으로 결제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려는 가능성이 2024년도에는 시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입니다.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 금을 가지고 거래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과 함께 그리고 이번에는 달러 약세가 모두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등등의 조치 등을 통해서요. 그래서 위안화가 2023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약세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중간중간에 뭔가 중국 증시나 중국의 경제 상황에 변화 요인들이 생기면 또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나 또는 무역하시는데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